제가 변변치 않다고 했지. 그래 어디 네가 말한 제대로 된 걸 한번 가져보자. 저기 저 시계 한번 꺼내봐. 저는 유리관 안에 있는 제일 위에서 빛나는 시계를 가리키며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빠, 그거 아빠가 살 수 있는 시계가 아니야. 몇십만 원으로는 못 사. 이건 집 한 채 값이야. 그래, 얼마나 비싼 집 한 채 값인지 보자고. 반짝이는 게 보기 좋구나. 한번 차보자. 수지는 더 화를 내려 했지만 주변 손님들을 의식해 결국 시계를 꺼내주었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비싸 보였습니다. 이런 게 집 한 채 값이라니 돈을 이렇게 허투루 쓰는 사람들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수지는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보며 빨리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수지는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명함을 내밀며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수진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3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송금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수지는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생시키려고 작정했어? 아빠, 내가 허세 부리지 말라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3억 5천짜리를 확 싸버리다니. 그래도 부모 걱정은 되나 보네. 괜찮다. 딸한테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번 돈으로 존중받는 게 낫지. 내가 언제 무시했어? 우리 시아버지도 이 시계는 못 샀어. 몇 천만 원짜리도 겨우 샀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재력가 집안이라며 합가해서 힘들게 남의 집 아이들 셋이나 키우냐. 그러자 수진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자신을 감추려 후회하지 말고 환불하라 했습니다. 저는 환불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내 이름으로 산 거니 인센티브 잘 받으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수지는 끝까지 쫓아오며 다이아 박힌 건 환불 안 된다며 마지막 기회라고 했지만 저는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라는 사람이고 나이는 67살입니다. 저는 젊어서 평생 남들이 안 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일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죽은 동물 치우기, 쓰레기 치우기, 오물 치우기 등 더럽고 싫어하는 일들만 하다 보니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기에 묵묵히 앞장섰고 그 덕에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였다면 백정의 일을 하는 셈이었지만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고아들을 돌봐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후원받은 돈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사주며 돌봐주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고아원을 나와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도 돌려보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었지만 돈을 버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제 인생의 전부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남들에게 지독한 사람이란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한 덕분에 저는 남들보다 일찍 집을 사려고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찼습니다. 괜찮은 매물이 나왔으니 한번 보시겠어요?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이 있어요. 저는 얼른 보여달라고 했고 복덕방 아저씨와 함께 가보니 집이 예쁘고 빛났습니다. 수원시 쪽에 있는 2층 집이었는데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집주인도 친절했습니다.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해서요. 급히 결정된 거라 급매로 내놓게 됐습니다. 그럼 이 집 제가 사겠습니다. 좋은 집을 싸게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진 돈과 딱 맞아 바로 계약했고 드디어 내가 집주인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대접받으며 예쁜 아내와 자식들과 이 집에서 살 생각을 하니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집에 가보니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한 달 동안 지방에 다녀오느라 집을 비워둔 것이었는데 제가 집주인입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이 집을 샀어요.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샀다고요. 저는 집을 판 적이 없습니다. 집을 수리해야 해서 지인에게 맡긴 것뿐이에요. 저는 계약서를 들이밀었지만 그것은 집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의 지인이라는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어딘가로 잠적해버렸고 복덕방도 문을 닫아
더 이상 열지 않는 상황이라 저는 힘들게 모은 돈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건 제가 한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벌어진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읽는 척을 했지만 눈치 빠른 사기꾼들이 제 약점을 알아내어 집문서를 조작해 넘긴 것이었습니다. 어리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저는 결국 돈을 다 잃게 되었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감에 며칠 동안 술에 빠져 살았지만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순 없다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 나처럼 불행한 사람도 노력하면 나아질 날이 오겠지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젊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다시 1푼 2푼 모으기 시작했고 사기를 당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한글이 눈에 들어오면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검정고시 학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던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3년 만에 마쳐 고등학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벌며 공부하니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배움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은 후 사무직에도 지원할 수 있었지만 힘든 일을 할 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없어서 다시 몸을 써야 하는 일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에서 화장실 하수구를 뚫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 회사의 여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증권회사라 그런지 다들 세련되고 똑똑해 보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예뻤던 그녀가 저와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갑내기였던 그녀는 제가 공사하는 동안 도시락을 챙겨다 주었고 그 고마운 마음에 커피 한 잔을 사며 가까워졌습니다. 예쁘고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여자가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 줄 줄은 몰랐는데 결혼하자고 먼저 얘기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전부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씨라고 생각해요. 명수 씨는 누구보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자꾸만 생각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아내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부모 사랑도 받아본 적 없어 마음이 메마른 저였지만 크게 사기를 당한 후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처갓집을 방문했지만 당연히 저를 환영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쫓겨났고 이미 그때 아내는 제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성당에서 치렀는데 저는 원래 올 하객이 없었고 아내는 가족들이 많았지만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잘 됐네. 한쪽만 하객이 많아도 보기 그런데 이렇게 우리 둘만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내가 뭐든지 해줄게. 아내와 설악산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우리는 작고 허름하지만 마당이 있는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대단한 집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꼼꼼히 알아보고 산 집이었고 비로소 내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산 게 뭐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아내의 어깨를 올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지긋지긋한 일을 그만두고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직장인이 되고 싶었지만 월급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도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마냥 고생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사업을 하는 방법을 떠올렸지만 집을 사버린 후라 사업 자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적은 자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아내가 불안해하며 말렸습니다. 여보, 그냥 당신이 하던 일을 해요. 사업 잘못해서 망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애초에 당신 직업이 부끄러웠다면 나는 당신을 선택도 안 했을 거예요. 미안해. 그럴싸하게 사업해서 돈도 많이 벌고 당신을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 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제 애 낳고 나면 나도 조금 쉬다가 바로 회사에 복직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아내의 말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머지않아 아내는 아이를 낳았고 저를 꼭 닮은 딸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진실하고 선하게 살라는 의미로 진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진선이를 처음 품에 안는 순간 눈물이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저는 언제든지 험한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었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던 일을 쉽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긴 했지만 결국 의뢰받은 일을 하게 되면서 하던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어렸을 때는 저를 무척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멋진 사람이라며 항상 제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문제는 학교에 들어가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어느 날 친구랑 다투고 집에 와서 펑펑 울더니 아빠, 남들 하기 싫어하는 쓰레기 치우고 변기 뚫는 일을 하잖아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기 전까진 한 번도 창피하다고 생각한 일이 없었지만 자식이 울며 물으니 처음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황한 저를 보며 아내는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을 하시는 분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더 대단하고 가치 있는 일인 거야. 딸은 그 말에 납득하지 못한 듯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어떻게 가치가 있어? 라고 되물었고 아내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고 아빠는 그 일을 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냐며 따졌고 저는 돈을 벌기 위해 힘든 일을 한 것이 사실이었기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 잠깐 하려던 일이 결국 제 생계의 주된 수단이 되었고 저는 그 일에 익숙해져 역겹지 않게 일을 해왔지만 딸은 제가 퇴근할 때마다 코를 잡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딸이 자라면서 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자긍심을 느낀다면 달랐겠지만 돈 때문에 일을 한다는 딸의 지적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딸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사춘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내의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딸의 행동에 대해 따끔하게 훈육하려 했지만 고집이 센 딸은 아내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가방에 손을 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가방 안에는 직원들 월급 줄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방이 사라졌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져간 사람이 바로 딸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딸이 여러 번 사고를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을 잘 키우려고 애썼는데 경찰서에 여러 번 다녀갔고 친구를 괴롭히거나 가게 물건을 훔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더는 딸의 문제를 숨기지 말라고 했고 아내는 속상해하며 딸이 경찰서에 다녀간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딸을 불러 처음으로 따끔하게 혼내고 회초리까지 꺼내며 다시는 친구를 괴롭히지 말고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무 말도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제가 회초리를 바닥에 치며 대답을 재촉하자 딸은 회초리를 빼서 부러뜨리고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라고 소리치며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왜 딸한테 그렇게 해요? 진선이는 살살 달래야 하는 아이예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딸이 제 가방에 손을 대고 돈을 가져간 일에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결국 자리를 떠버렸고 가장 속상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했지만 딸은 제 마음을 전혀 몰라주었고 아내는 딸로 인해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많은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싶었습니다. 저처럼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직원들 중 한 명은 애넷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식 넷 키우는 게 대단하다고 말했더니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한 명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럿이서 키우면 오히려 감정이 오래 가지 않고 쉽게 털어버리는데 혼자 키우면 외롭기도 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선이가 외로움을 느끼는 건 이해하지만 적어도 진선이는 저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버텼지만 진선이는 가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직업이 창피해도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되었고 가족이 감싸주지 않으면 누가 감싸줄까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며 어느새 자긍심이 생긴 저는 더 이상 제 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지도 않는데 그저 험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딸이 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이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은 아내의 설득 덕분에 일단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지만 그래도 아내의 설득 덕분에 순한 양처럼 굴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달래며 세상이 험하니 가출만 하지 말고 고등학교는 무사히 졸업해 달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는 저를 원망하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내의 생각이 바뀐 듯했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요. 나는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 없고 당신 직업에 대해 창피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싫어하니 사업을 접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와서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직원도 생기고 수입도 괜찮은데 접으라고? 진선이가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딸이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선이가 비단 내 직업만 싫겠어? 내가 부모 없는 것도 싫고 고아원 출신인 것도 싫은 거지. 저 녀석은 아버지에 대해 불만만 많은 녀석이야. 내가 그런 녀석을 맞추기 위해 직업을 버리라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한 건 당신이었잖아. 당연히 나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진선이의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저도 힘드네요. 저는 아내의 말에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저를 믿고 취업한 직원들도 있는데 이 일을 버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오래 고민했지만 결국 딸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점 수입도 많아지고 있었고 딸이 뭐라 하든 제가 이 일을 계속한다 해도 딸이 무슨 상관일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사업을 접지 않겠다라고 했고 아내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사업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지만 점차 딸과 한통속이 되어 저와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아내의 달라진 태도에 실망할까 싶어 비밀 통장을 만들어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돈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했지만 이제는 힘들기도 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종합서비스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화장실과 하수구 관련 일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기계도 들여와 직원들의 부담을 줄였고 홍보지를 만들어 동네에 많이 배포하니 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딸은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듯했지만 더 이상 딸과 불편해지기 싫어서 집안일과 자식 문제는 전부 아내에게 맡기고 저는 그저 돈만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집에 안 들어와요? 집에 안 들어온 지 일주일이나 됐어요. 웬만하면 집에서 자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딸이 싫어할 것 같아서. 제가 딸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자 아내는 오랫동안 고민한 듯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밖에서 다른 집 살림 차린 거 아니죠? 요즘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내가 감히 당신한테 어떻게 그래요? 그런 생각 말고 조만간 일 끝나면 들어갈게요.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요. 제 대답에 아내는 안심한 듯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집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단지 딸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사업을 접으면 좋겠다고 한 말을 떠올리며 아내도 제 직업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일을 마친 후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녔는데 딸이 저를 안 좋게 보거나 싸우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딸은 웃는 얼굴로 저를 대했습니다. 엄마가 나 밖에 나갈 때 항상 하는 소리가 잠은 집에 와서 자야 한대. 그래야 편하다고. 이제부터 아빠한테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나 생각하지 말고 항상 집에 들어와요. 엄마가 걱정 많이 했어. 나도 그렇고. 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딸이 달라졌나 싶었습니다.
아내도 딸의 철드는 모습에 빙긋 웃었고 정말 이제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건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계속 당신이 안 보이니 걱정되었나 봐. 그래도 당신이 아빠잖아. 가족이 안 들어오면 걱정되는 건 당연하지. 오랫동안 잠시 집을 피해 있던 게 딸에게는 의미가 컸나 봅니다. 저를 많이 걱정했다던 딸은 살갑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전처럼 저한테 막말을 하거나 무리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딸과 내내 부딪혔던 저로서는 마음이 불편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딸과 한동안 싸우지 않고 지내면서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도 딸이 싫어할까봐 밖에서 사우나는 꼭 하고 들어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딸은 대학을 가기 위해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던지 붙은 대학들이 아쉽기만 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깊이 상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방 대학들에 합격했지만 딸이 여자라 혼자 자취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갈 성적도 안 되어 자취를 해야 했는데 여자 혼자 자취하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대학 공부에 뜻이 있다면 재수를 권유했지만 딸은 더 이상 공부는 하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딸은 일단 좀 쉬겠다며 돈을 벌겠다 했고 어느 날 싱글벙글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명품점에 취직했어. 혹시나 하고 지원했더니 한 번에 됐어. 고등학교 때부터 명품에 관심이 많았던 딸은 그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딸의 마음을 잡기 위해 가끔 명품 선물을 해주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모양만 그럴듯한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딸에게 진짜 명품을 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아내에게 보냈는데 아내가 그 돈으로 딸에게 명품을 사주었던 것이었죠. 그 덕분에 딸은 명품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 관심 덕분에 명품샵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취직한 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백화점에 있는 명품샵이었습니다. 처음 취직한 곳이 샤땡이었는데 명품샵에서 직원들에게는 일정한 가격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 딸은 실적을 올릴 겸 주변 사람들에게 명품을 사다 주다가 이제는 신상품을 자기가 사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거 못 보던 가방인데 또 산 거야? 개인 매출이면 안 사는데 팀 매출이라서 내가 이번 달에 많이 팔지 못해서 팀에 피해가 갈까봐 내가 샀어. 그래도 네 월급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자꾸 명품을 사면 어떻게 해? 이러려면 내가 못 팔면 나라도 사서 회사 매출을 메꿔야지. 명품샵에서는 매출과 VIP 관리 압박이 심한 편이었고 대부분의 월급은 많지 않아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개인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었고 또 다른 브랜드는 팀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매달 회사에서 주는 매출 목표에 따라 월급이 달라졌습니다. 딸의 명품은 점점 늘어났고 그만큼 딸이 모으는 돈도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카드값을 많이 줘서 저한테 몇 번 갚아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딸의 매출에 도움을 주려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딸의 명함을 돌리며 명품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부담스러운 금액 때문에 선뜻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명품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지갑 하나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었고 가방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를 넘었으니 말이죠. 저는 더 이상 딸이 명품에 휘둘리지 않길 바라며 명품 회사에서 나오라고 했지만 적성에 맞았는지 딸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명품샵에서 일하다 보니 사업가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주 드나들었고 딸은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고 가까워지는 것을 즐겼던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망과 존경심이 있었고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까지 생겼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명품샵 직원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을 한다고. 그런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딸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 회장님 모시고 저번에는 장관 사모님 오셨는데 나더러 살갑고 예의 바르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 어떻게 보면 다 내 인맥이잖아. 이 사람들 덕에 나 먹고 사는 거고 잘하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딸은 일을 할수록 주안이 좋아지고 VIP 사람들을 모시는 매너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비위를 잘 맞추게 되어
처음에는 주춤하던 매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딸은 명품 사랑에 빠져 돈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딸에게 명품샵 직원이란 건 명과 암이 한꺼번에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극진히 대했지만 옷차림이 허름한 사람들에게는 한 발자국 떨어져 응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사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한 번씩 구경해 보는 거 딱 질색이야. 옷도 허름하게 입어서 괜히 만지작거리기나 하고 돈도 없으면서 명품 좋은 건 알아가더라고. 사지 않을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명품샵에 오래 있으면 느껴져. 저 사람이 살지 안 살지 겉모습만 보면 알 수 있어. 겉모습으로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보이는 행색이 전부가 아니잖니. 참나, 아빠는 그 사람들 편드는 거야? 왜 아빠랑 비슷한 사람 같아서 연민 같은 게 생겨? 딸은 그렇게 말하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딸이 저를 아직도 가당치 않게 본다는 것을 말입니다. 철없어서 저를 부끄러워하던 딸이 아니라 이제는 명품샵에 근무하면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돈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딸은 제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맘때 저는 직원 15명을 둔 어엿한 사업체 사장이었지만 딸의 눈에는 여전히 제가 분변이나 풀어다니는 사람으로 밖에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다 한들 그리 대단하게 보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워낙 대단한 사람들과 자주 교류했던 딸이었기에 말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딸을 그저 일개 명품 판매자로 봤을 테지만 딸은 그들과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여겼고 제게 몇 번 뻐기기도 했습니다. 아빠, 요즘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해도 개 수준밖에는 안 돼.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돼. 가만히 있는 정승이 노력하는 개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시대야. 명품 사는 게 정승같이 쓰는 거냐? 나는 그 사람들이 정승같이 벌어서 개같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몇만 원짜리 가죽에 메이커 하나 붙여서 수백만 원 주고 사면서 우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승 같은지 궁금하다. 제가 딸의 말에 참지 못하고 한마디 대꾸하자 딸은 어이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곳에 근무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며 몇 번이나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어이없다는 눈빛은 제 자존심을 시리게 했고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딸은 한 명품샵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했는데 딸의 말로는 자기 판매 능력이 우수해서 스카웃되어 이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근무하게 된 곳은 유명 명품 시계샵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비싼 명품 시계를 파는 곳이었고 딸은 그곳에서 일하게 된 것만으로도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딸의 곁에 좋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명품 시계를 사러 온 손님과 판매자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명문대 유학파 출신이고 부모님도 강남에 건물 몇 채가 있는 부유한 집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딸이 그 남자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그 사람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소개해 주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우연히 딸과 그 남자가 집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위는 딸보다 키가 작고 외모는 볼품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싸 보이는 외제차와 온몸에 걸친 것이 다 명품 같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가 집에 인사를 하러 왔는데 오자마자 집안을 한번 훑어보듯 쓱 둘러보았습니다. 진선이는 저희 집에 와서 며느리 노릇하느라고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홍현욱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집안이고 학벌도 좋고 능력도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우리 딸은 고졸이고 매장 직원일 뿐인데 진선이가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딸을 낮추며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딸이 왜 그러냐고 따졌을 테지만 그 남자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공손하게 있었습니다. 마음씨가 좋고 사람을 잘 배려해주는 점이 좋습니다. 제가 성격이 까다로워서 그렇지요. 뭐 부끄럽지만 제가 이혼을 2번 했습니다. 다 대단한 여자들이었는데 매번 다투다 보니 결국 이혼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애들한테도 정서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남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격 때문에 2번이나 이혼하고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란 말에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딸은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듯 숙연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남자가 자기 성격이 까다로워서 이혼했다는 말에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볼 때도 여간 까칠해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아 깨작작 먹거나 심지어 자기 전용 숟가락을 가져와서 먹고 생수 또한 자기가 가지고 온 것만 마셨습니다. 외동딸 사윗감이라고 지극정성으로 준비한 아내가 멋쩍어하며 말했습니다.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신가 봐요.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제가 음식을 좀 가려서 죄송합니다. 결국 그 남자는 밥 한 공기를 다 남겼고 저는 성의를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비 처갓집이나 다름없는데 장모가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혼 경력이나 아이 딸린 것과는 별개로 사윗감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후 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와 아내가 느꼈던 점에 대해 얘기하니 딸은 오히려 저희를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홍현욱이라는 사람, 네가 남편감이라고 인사시킨 그 사람 말이다. 나는 솔직히 그 사람이 별로다, 진선아. 왜 이혼 2번 하고 아이 딸린 사람이랑 결혼하려는 거니? 그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너희 엄마가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도 안 먹고 성격도 까다로워 보이던데 굳이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필요가 있니? 그 사람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부모님도 몇백억대 자산가고 그 사람도 100억 가까이 있어. 돈 때문에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거니? 돈뿐만 아니라 그 남자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영어도 얼마나 잘하고 유식한데 막말로 내가 대학도 안 나오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 남자를 어떻게 만나겠어. 그 사람이 이혼하고 애 있는 조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너 그렇게 결혼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잖아. 조건 보고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혼 안 할 자신 있으니까 걱정 마. 엄마 아빠도 돈 많은 사이 만나 덕 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딸은 우리의 말을 쉽게 들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딸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혼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반대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고 딸은 부모의 허락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모였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딸에게 그저 일방적인 통보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상견례 날짜에 꼭 와. 결혼식에 꼭 참석해주고 엄마 아빠 역할은 거기까지만 해주면 돼. 진선아, 엄마 아빠의 역할이 거기까지라니? 마치 시집가 버리면 우릴 안 볼 것처럼 얘기하네. 바쁠 것 같아서 애 낳기 전까지는 일 계속하기로 했고 돌아가면 시부모님도 챙겨야 하잖아. 어머, 그럼 시부모님이랑 합가하기로 한 거야? 응, 2년 정도 합가하기로 했어. 애들이 셋이라 나 혼자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시부모님 도움으로 애들하고도 가까워지고 시댁에서 살림도 배우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합가한다는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위에게 아이가 셋이나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손주가 셋이나 생긴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는 그 애들이 딸을 엄마로 생각할지 저희를 진정한 어른으로 생각할지도 가늠이 안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간 딸의 혼수 자금을 예단과 혼수를 합쳐 1억 정도 내주었습니다. 딸은 그 돈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태줄까 했지만 별로 언급이 없길래 저는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상견례에 참석해서 딸의 시부모님을 미리 보고 싶었지만 그 또한 불발이 되어 결혼식 날 처음 본 어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파란색 저고리를 입은 까칠해 보이는 사람이 안사돈이었고 옆에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바깥사돈이었습니다. 두 분 다 성격이 쉬운 분들은 아니었고 무엇보다 신우들, 즉 사위의 누나들이 위로 넷이나 더 있으니 딸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 갔다가 딸의 예비 신우들과 부딪혔는데 그들이 아들의 이혼 경력에 대한 뒷담화를 하던 것을 들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혼 2번 하고 애 딸린 남자라도 자기 동생이 훨씬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잘 살지 걱정이에요. 아내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 어떻게든 잘 살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예상대로 딸을 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절이나 어버이날, 우리 생일 때도 딸을 보기 힘들었고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일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이끌면서 번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려면 아직도 부동산 투자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기에 그동안 몰래 모아놓은 돈으로 서울에 건물을 한 채 사게 되었습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을 잡아 건물을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나니 건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저는 어엿한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터가 좋은 곳이라 병원, 약국 등이 입점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제대로 노후, 대비가 되었다는 생각에 안심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건물을 샀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왠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제게 일을 그만두라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했던 게 상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무시당하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도맡아 번 돈이었고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 기억이 가시지 않아 끝내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이 많이 서운했나 봅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알면 곧 딸도 알 테니 괜히 재산 얘기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고로 돈이 많을수록 숨기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어릴 때부터 버림받았던 상처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었지만 저는 항상 절약하고 아껴 썼습니다. 예전에 한 재벌 회장이 검소하게 살다가 대기업을 일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힘들게 번 돈을 가치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경기가 불황이라 주변 건물들이 공실이 많았지만 제 건물은 꽉 찼습니다. 1층은 제일 비싸고 커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고깃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이 잘 될 것 같아 기분 좋게 나갔는데 계약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얼른 몸을 숨기고 부동산을 빠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계약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도장은 다 찍어놨으니 알아서 진행해 주세요. 윤 사장님 믿습니다. 나중에 위임장만 보내드릴게요. 원래는 사위를 받지 말까 생각도 했지만 입점을 빨리 해야 대출금을 갚을 수 있으니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제 건물에 고깃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딸이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대단한 자산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사위가 월세가 비싸다며 계약을 연장하거나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 딸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온 김에 딸에게 연락하지 않고 딸이 근무하는 백화점 명품관으로 갔습니다. 옷차림은 허름했고 신발도 낡은 것을 신고 갔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서니 화려한 조명과 대리석 장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딸은 우리나라 최고급 시계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 익숙하지 않아 어색했지만 그래도 크게 주눅들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유리관 아래에 시계를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저를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딸이 저를 보더니 확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초라해 보여도 어떻게 그렇게 세차게 고개를 돌릴 수 있을까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딸이 반갑기도 하고 저는 딸에게 다가가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진선아, 아빠가 너 보러 왔다. 제가 다가가자 사람들은 딸을 힐끔거리며 쳐다보았고 딸은 얼굴이 벌개져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화장실 근처로 저를 우악스럽게 끌고 가는 딸의 힘이 어찌나 센지 손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딸은 씩씩거리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근무 중인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그 몰골로 왜 왔어? 창피하게. 결혼하고 1년 만에 본 딸이었는데 다짜고짜 창피하다는 말을 쓰며 여기 왜 왔냐고 묻는 딸의 모습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너 보러 왔는데 우리 1년 만에 만나는 건데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 여기 백화점인 거 몰라?
보러 올 거면 행색이라도 똑바로 하고 오던지. 하기사 아빠가 제대로 된 변변한 옷 한 벌이나 있어? 다 시장에서 산 옷들 뿐이지. 시장에서 산 옷이 어땠대서 그러냐. 네가 말하는 변변한 옷 한 벌이 뭔데? 됐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기사 평생 뭐만 풀어다녔던 사람이 기품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뭘 알겠어. 시장 옷이라도 감지덕지지. 아빠는 그렇게 사업한다. 어쩐다 했으면서 돈 하나도 못 벌고 뭐 했어. 돈이 전부는 아니다, 진선아. 네가 얼마나 대단한 곳으로 시집 갔는지는 모르지만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돼. 없는 사람들이 열등감에 그런 말 많이 하더라.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라고? 보이는 게 전부인데 어떻게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야? 웃겨. 자기네들이 뭐라도 꼭 있는 것처럼 척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이지. 진선아, 너 왜 옛날보다 이렇게 더 못되게 변했냐? 그래도 너 철 들었었잖냐, 잠시나마. 나 이제 엄마 아빠와 같은 부를 사람 아니야. 여기 와서 나 아는 척하지 마. 내 얼굴 보러 왔으면 지금 봤으니까 돌아가면 좋겠어. 딸은 그대로 명품샵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기가 막힌 나머지 한참을 벙쪄 있다가 딸이 들어간 명품샵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딸은 저를 보며 황당해하더니 다시 저를 내쫓으려 했지만 딸에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변변치 못하다고 했지. 그래, 어디 네가 말한 변변한 것 한번 지녀보자꾸나. 저기 저 시계 1번만 내놔봐라. 저는 유리관 아래서 제일 위에 있고 빛나는 시계를 가리키며 꺼내보라 했습니다. 딸은 코웃음을 치며 어딜 감히 얼굴로 대받아쳤습니다. 허세 떨지 말고 가 아빠. 이거 아빠가 살 수 있는 가격의 시계가 아니야. 비싸봤자 몇십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시계가 아니라고. 집 한 채 값이야. 그래 얼마나 비싼 집 한 채 값인가 보자고. 영롱해 보이는 게 좋구나. 한번 차 보마. 딸은 더 화를 내려 했지만 주변의 손님들을 의식해 결국 원하는 대로 그 시계를 꺼내주었습니다. 딱 봐도 고급진 게 비싸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런 것이 집 한 채 값이라니 참 돈 우습게 사람들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딸은 제가 차본 것을 가만히 바라보며 빨리 차봤으면 버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거리기는 했지만 이 악물고 여기 계좌번호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어디까지 가나 싶어서 명함을 내밀며 지켜보고 있었고 이 있고 딸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자리에서 3억 5천만 원의 돈을 한 번에 넣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 다 저를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았고 딸은 황당해하며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시키려고 작정했어. 아빠, 내가 허세 부리지 말랬잖아. 아무리 감정적이지만 3억 5천짜리를 확 저지른다고? 네가 그래도 부모 걱정은 되나 보구나. 괜찮다. 딸한테 무시당하는 심정보다 여태까지 번 돈 내고 존중받는 게 낫지. 내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우리 시아버지도 이 시계는 못 샀어. 몇 천짜리도 겨우 샀는데 몇 천짜리 겨우 산 사람이 무슨 그리 재력가 집안이라고 합가해서 힘들게 살고 남의 집 애들을 셋이나 키우냐. 그러자 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자기 표정을 숨기기 위해 얼른 저더러 후회하지 말고 환불하라 했습니다. 저는 환불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네 이름으로 사겠다고 했으니 인센티브 잘 받으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딸은 제가 걱정되었던지 끝까지 쫓아나오면서 다이아 박힌 건 환불 안 된다고 마지막 기회라고 했지만 저는 환불을 안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서 3억 5천짜리 시계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참 이게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차고 다니며 온갖 허름한 옷차림에도 빛이 나나 싶어서 차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 시계의 가치를 모르니 사장님 시계 사셨냐며 멋있어 보인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참 명품이란 게 묘한 거다 싶었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래의 기능인 시계일 뿐이었죠. 시간이 정확하게 잘 가면 시계로서의 임무는 충실하게 다하는 것이니 저는 3억 5천짜리 시계는 그저 제게 과시용이 아닌 시계의 용도일 뿐이었습니다. 1층에 있는 사위의 고깃집은 오픈했지만 생각보다 잘 되질 않았습니다. 오픈 때는 잠깐 잘 되었었는데 금방 시들해진 이유는 있었습니다. 사위가 고깃집 사장이면 요새 서비스도 무시를 못하는 서비스 정신이 좋지 않아서 점점 손님이 찾지 않았습니다.
항상 고깃집에서 사위와 고객이 시비가 붙었고 오픈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손님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위의 고깃집에 아내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외식한다는 소리에 제 건물인지도 모르고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위를 마주하게 되었고 아내와 사위는 서로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장모님, 장인어른 아니십니까? 저희 고깃집에는 어쩐 일로? 우리 바깥 양반이 오랜만에 고기 먹으러 가자 해서 왔는데 여기서 고깃집 하세요? 아내는 결혼하고 처음 본 사위가 어색했는지 존대를 했습니다. 사위는 반가웠는지 그래도 장인 장모라고 이것저것 고기를 내놓으며 많이 드시라 했고 아내는 고깃집 하는 사위 덕을 본다며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이참에 아내는 모처럼 딸이 보고 싶다며 딸을 부르기로 했고 사위는 딸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계속해서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흘끗흘끗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명품에 관심 많은 사위이니 제가 차고 있는 시계가 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 비싼 시계를 설마 제가 돈 주고 샀을까? 그냥 짝퉁이겠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실컷 고기를 먹으며 사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결국 손 떼시고 빚이 많아져 갖고 있던 건물들까지 팔아서 살리려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